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소곤닥TV가 준비한 지속가능한 제주 만들기 프로젝트 첫 번째 순서로 코로나19 시대에 함께 살다 새로운 일상, 새로운 역할을 주제로 오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태윤입니다. 코로나19가 한국에 유입된 지 벌써 7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점을 찍지 않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상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로나19를 퇴치할 백신 개발은 더디기만 합니다. 코로나19가 언제 그칠지 불투명합니다. 방역도 성공해야 하고 경제도 살려야 합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새로운 일상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출연하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강성희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환경도시위원회 의원 강성희입니다. 제주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김효철 대표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처장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나와주신 분들이 특히 그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평소에 환경 보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일상에 대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주사회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나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지내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불편을 호소하는 분이나 아니면 사례를 보았다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퇴치될 것을 간절히 소망했지만 그러기에는 아직까지 언제 퇴치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함께 겪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가장 어려워하시는 계층은 이제 소외계층인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돌봐야 되는 환자나 돌봐야 되는 아동들이 있는 가정 그리고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돌봄의 노동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주는 어떤 거리두기도 불가능한 데다가 외부의 어떤 외출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간에서 계속 갇혀 지내는 삶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속이 되면 우울증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좀 해소도 되고 이랬어야 되는데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고 높아지는 상황 그러다 보면 관계 맺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은? 저 같은 경우는 직접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한 그 악영향 자체가 직접적으로 저희 사업에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산업 같은 경우는 올 들어 거의 대점 휴업 상태라고 봐도 되고요. 중요한 회의나 이런 그 대면 활동 자체가 못하다 보니까 소통에 많은 문제가 있다. 근데 아직까지 그걸 대체할 만한 비대면 부분들이 좀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환자들이 가족과 격리되는 건 아픔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장기적으로 지속가 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들이 이제 공동체 사이에 남겨질 것이고 그것들이 결국은 사회의 공동체를 흐리는데 악영향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제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 전 세계가 지금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한 충격이 좀 큰 것 같고 사실은 이제 불편이나 이런 좀 어려움들은 모든 국민들이 다 공통적으로 좀 겪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좀 대면 활동으로 좀 경제 활동을 좀 하는 부분 그리고 이런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 이런 계층들 지금 말씀하셨던 취약계층이라든지 자영업자들 또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산업이 좀 관광업 중심으로 좀 가고 있는데 서비스업이 큰 타격을 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의 어떤 지역 경제에 있어서도 상당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특정한 계층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지역 사회의 좀 어려움이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세 분의 공통된 말씀이 현재도 굉장히 어려움이나 불편,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게 언제 그칠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시대가 계속된다면 정말 제주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도 성공하고 경제도 살리려고 해야 된다면
뭐 긍정적으로 우리는 어떤 측면을 좀 부각시키면서 경제를 활성화해야 되는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에 대한 어떤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어느 분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드릴게요. 어쨌든 위기 상황 자체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것 같아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아까 여러 가지 나왔던 부정적인 부분은 사실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데 긍정적인 부분은 대단한 노력이 필요할 때 나타난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일단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기존의 세계화된 경제 시스템 자체가 이제는 지역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은 지역 공동체의 중요성이 더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됐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즉 협동 협력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인데 또다시 지역 사회에서 공동체의 가치, 협력, 협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제주적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력들이 네. 반드시 지역 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경제 이러한 부분이 더 부각되고 강조될 수밖에 없는 사회로 가고 있는 그런 저희 측면인가요? 같은 경우도 뭐 대구에 코로나가 많이 발생했을 때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모금 활동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했는데 대구만이 아니라 제주 지역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제의 본질적 목표인 경제는 저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목표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부각되는 경제 활동도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주장님께서는 사실 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상황 변화를 좀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지금 뭐 관련 이제 전문 이제 업계에서도 이제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지속될지에 대한 상황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뭐 좀 예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최근에 했던 상황들이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일상생활의 변화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개인적인 위생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철저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좀 기존에 했던 대면 활동들도 좀 비대면 활동으로 좀 바뀌는 경제 활동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분야들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바뀌겠죠.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저는 좀 단순하게 이제 그런 방역 그리고 코로나 대응이라는 측면보다는 좀 더 넓게 좀 바라봐야 되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위기 상황을 좀 더 이제 우리가 기회로 좀 삼을 수 있는 그런 측면들도 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정부의 어떤 그런 정책 대응에 있어서도 지금의 어떤 기회를 지금 사회의 어떤 그런 구조를 좀 개편하는 그런 기회로 좀 삼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모순이라든지 그리고 좀 양극화가 심화되는 부분들도 그로 인한 이제 지금 취약계층의 어떤 불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한 어떤 경제 개혁들도 좀 같이 병행돼야 된다고 보고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도 저는 지금의 기회를 좀 어떤 산업 구조의 어떤 개편의 좀 기회로도 볼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너무 이제 그 관광업에 좀 치우치는 구조, 경제 구조를 좀 바꿀 수 있는 혁신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지금 겪으면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 지역 같은 경우는 또 환경을 좀 많이 환경의 가치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기회를 좀 또 긍정적인 기회로 삼아서 어떤 제주의 어떤 가치나 지금 환경적인 측면들을 좀 더 개선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 지금 상황이 계속된다거나 더 악화된다거나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 또 그 도의회를 책임지면서 도민 뜻도 수렴하고 관련된 정책도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 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제주라고 하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항이나 항만 이동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감염병의 어떤 전염의 우려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방역 시스템을 체계화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제주도의 이제 관광산업이 굉장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곳에도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체험을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많이들 다 경험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 도민분들이 이제까지 그 관광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는 굉장히 다른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지 않고 다 그게 그냥 도미노처럼 다 네. 파급이 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아신 것 같고, 그런 참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산업이 우리가 좀 지금까지 해왔었던 어떤 관광의 패턴이라든지 유형보다는 좀 네.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를 하면서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1인이 생활하는 것처럼 이 시스템도 바뀌어야 되는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요구가 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관광산업도 굉장히 소규모 그리고 굉장히 개별적인 관광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서포트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고민이 좀 더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우려스러운 점은 갈수록 개별 관광객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제주도의 굉장히 곳곳에 그 자연환경을 네. 가면 안 되는 곳을 가서 네. 뭐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그냥 뭐 그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뜨리면 거기를 꼭 가봐야 된다라고 네. 하는 그런 방식의 또 관광들의 패턴들이 또 있는 그런 좀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그런 개인이 어떤 환경하고 공존함에 있어서 지켜야 될, 자연에 대해서 지켜야 될 매너는 네. 관광객들도 스스로 그걸 지킬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어떤 관광 패턴 이런 네. 것들이 좀 모색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관광 관련 말씀도 해주셨는데 관광 패턴도 많이 달라지고 있고 오름 곶자왈 해변에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일 때 기존의 관광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타격이 있지만 자연 환경에 대한 보존 관리, 그리고 또 많은 그 방문객이 제주를 찾아줬지만 도민에게 실질적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는 구조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정말 자연 파괴 때문에 온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주의 자연을 지키면서 어떻게 이 관광객도 맞이하고 경제도 살리고 해야 될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 차장님께서 네. 먼저 말씀을 좀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제주 지역에 찾는 관광객 패턴도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 의원님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단체 관광객들은 거의 뭐 찾아볼 수는 없고 개별 관광객이나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했던 그런 관광지보다는 좀 뚫려 있는 개방된 공간들을 찾다 보니까 이제 뭐 오름이라든지 곶자왈 뭐 이런 좀 자연경관 위주로 많이 가고 있고, 최근에는 또 이제 골프장 내장객도 굉장히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는 전반적인 어떤 관광의 어떤 이 구조나 패턴들이 변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어떤 제주의 가치가 좀 상승하고 또 이게 지역 주민들한테 그 이익이 환원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는데, 사실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사실 또 그렇게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은 그런 구조들도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시급하게 정책적인 변화라든지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제주도가 이제 환경부와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국립공원 확대,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제주의 어떤 그런 환경적인 가치를 높이고 지역 주민들한테 이제 어떤 이익들이 좀 환원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더 그 지금의 어떤 그 코로나 사태를 좀 더 극복하고 그 이제 기존에 했던 관광의 어떤 그런 양적인 관광이 아니라 좀 더 질적인 관광으로 좀 전환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제주의 가치와 또 이제 지역 주민과 공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좀 가는 정책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 쪽에서도 굉장히 이 제주도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 이제 제주에 남겨지고 있는 것이 과연 네.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앞서 말씀한 것처럼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사람들이 그렇죠. 자꾸 간다든지, 그리고 자꾸 이제 뭐 쓰레기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아무 곳에나 다 버려지고 있는 상황.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수거하고 그런 것들을 처분하는 데 있어서의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고, 네. 그런 비용들을 어떤 방식으로 좀 더 재정적으로 재원 확보를 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을 지금까지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환경보전 기여금 뭐 이런 형식으로 세금은 아니지만
함께 이제 그 부담한다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배출자가 책임, 그런 자기 예, 책임을 지는 자기 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네. 계속 확산시키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여전히 아직까지도 지급하는 방법이라든지 네. 또 그다음에 관광업계에서는 또 그것이 어떤 사업체의 부담으로 네.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직까지 접점을 못 찾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관광의 어떤 질적인 관광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그 우리가 체감하는 어떤 네. 다양한 사례들이 발굴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냥 네. 자연의 환경을 향유하는 정도이고 그거 외에 다른 어떤 질적인 그런 향유를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네. 그래서 뭐 제주의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앞서 제주의 가치를 우리가 흔히 어떤 자연환경의 가치 말고 뭐 인문학적이나 네. 뭐 그런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이런 것들로 어떻게 하면 좀 접점을 만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화적 콘텐츠에 대한 고민도 좀 시작이 돼야 된다. 네, 양극화 문제가 이런 위기 상황 결과로 나타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산업별로는 관광산업이 흔들림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관광산업 내에도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단체 관광객이냐 개별 관광객이냐 이런 형태로 바뀔 수가 있고 이게 산업으로 보면 뭐 단체 대신 개별 관광이 많이 오니까 괜찮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이 문화 서비스, 관광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자체의 양극화도 발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떤 형태냐면 과거에는 단체 관광 자체를 뭐 싸구려 관광지로만 인식하긴 하지만 그런 측면만이 아니라 단체 관광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조금 여력이 없는 분들이 제주 방문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저희 사례만 놓고 보더라도 그 단체 관광이 딱 끊기면서 제주 지역 방문들은 뭐 예를 들어 수급자나 저속 주민들이 방문할 수 있는 기회들이 거의 단절됐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관광산업 자체의 변화 자체가 그걸 즐길 수 있는 계층한테만 제주도를 즐기고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계층들은 못 오는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성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노력도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도 아까 사회적 경제를 말씀하셨지만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관광업을 하는 쪽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환경적인 측면은 두 분이 말씀하셨던 기여금 문제든 국립공원 확대 문제든 좀 전반적인 노력에 동의하고 네. 가야 되는데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코로나의 문제는 경제 위기로만 접근해버리면 본질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 이 코로나를 발생했던 뭐 난개발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접근이 좀 부족할 것 같다는 우려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그 고민 전환이 문제가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코로나19가 극명하게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잘 되는 곳은 잘 네. 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이렇게 되고 맞습니다.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역사회가 바로 단기간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서로 공존력을 높이는 그런 측면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건강하고 튼튼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일에 추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도래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혹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혹시 위원장님께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가져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도 우리가 단체 관광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부정적 이미지가 있었는데 저는 뭐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전세 버스 쪽은 정말 뭐 폐업이죠? 뭐 폐업 수준보다도 더 예를 들어서 무슨 본인들이 그 차를 소유하기 위해서 빚을 지고 그러면 뭐 거의 파산에 가까운 네.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 관광도 이제 규모의 관광으로 조금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가 보통은 뭐 45인승의 버스였다고 하면 그거를 뭐 20인 이내의 버스로 아까 말했던 우리가 요즘에는 뭐 이렇게 토론할 때도 개별 칸막이를 다 네, 하듯이 네. 그렇게 좀 버스 같은 경우도 그렇게 구조를 개편하는 것들을 좀 지원해서 그 정도의 중규모 정도의 관광객들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그걸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 이런 것들도 좀 지원을 하면서 모델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렇지 예. 않고 그냥 업계에서 개별 그걸 하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저는 제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제주의 어떤 자연 환경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제주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주에 와보시는 모든 관광객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제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폐기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뭐 재활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른 지역하고는 좀 차별화돼서 정책들이 조금 더 만들어져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생자가 책임지는 그런 어떤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관광객이든 같이 살고 있는 도민들도 그런 인식들이 좀 개선될 필요는 있다. 저도 좀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구조적인 어떤 변화, 개혁들이 좀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그런 관련된 정책들이 정부에서 추진을 할 때마다 이제 이해관계자들 상황에서 좀 찬성 반대나 이제 갈등들이 있어서 제대로 좀 못 해왔는데 오히려 이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코로나 사태로 그런 지금까지 못했던 상황들이 지금 바뀌고 있고 일상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저는 우리 제주의 관광업 또 관광 정책도 좀 더 이 미래를 내다보고 좀 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이제 관광의 패턴이나 지금 상황들이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능동적으로 이제 변화해야 되고 그에 맞춘 정책들 그리고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취약계층 또 취약 산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가면서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 변화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제주도가 계속 말로만 했던 관광의 질적인 변화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공항 건설 문제도 사실은 이게 양적 관광의 핵심 이제 이 정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하는 그런 기회로 좀 삼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측면에서 소득이 많은 부분하고 없는 부분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좀 해결 방안을 조금 같이 고민할 방향이라도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회적 경제의 사회적 기능 가치 중에 하나가 그 말씀하셨던 양극화 소득 불평등 자체를 완화시키는 역할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는데 아쉬운 거는 사회적 경제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경제 부분에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고 그걸 풀기 위해서 사회적 금융이나 신자산화 운동 같은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적은 규모의 사회적 경제 영역만 갖고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나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서 그런 것들을 키워나간다면 저소득 주민을 위한 지원책이든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주제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변화 중에는 투명한 정보 공개 사회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오늘 작성을 했습니다만 방문 시간, 그 다음 그 연락처, 근거리에 있던 사람까지도 다 연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의심되는 환자가 다녀간 것만으로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그러한 정보가 노출되었을 때 거의 폐업하는 상황까지도 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정보도 혼재된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더 어떻게 피해를 줄일 것인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기가 지켜야 될 것을 준수하는 역할들이 선행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고민해 나가야 할지 주제가 다소 어렵긴 합니다만 그 위원장님 지혜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제는 어디 숨어서 살 수는 없는 사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만큼 우리 한국 사회가 IT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기술들이 발전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걱정되는 지점은 그런 어떤 정보의 공개가 어떤 개인의 인권의 침해 문제, 앞서 말했던 어떤 개별 사업장들의 어떤 정말로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이 또 유통이 되면서 이상한 어떤 그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종교, 특정 종교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터부나 혐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좀 생각해보지 못했었던 그 인권적 측면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 부분이 있었고요.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무서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를 통제하기 위해서 국가가 많은 수많은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그거를 관리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을 때 그 개인에게 줄 수 있거나 개별 어떤 특정 집단이라든지 지역에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편견, 낙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주 같은 경우에 지방 정부 역시도 우리가 뭐 동선이라든지 뭐 앞서 말했던 뭐 업체 뭐 어디를 갔었다 뭐 이런 것들을 너무 시시각각 공개를 하면서 이제 유통이 되다 보니까 정말 어떤 업체를 갔어도 거기를 뭐 방역을 하면 뭐 몇 시간 이후든 방문하셔도 된다 뭐 이런 식의 것들도 같이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뭐 몇 날 며칠 문을 닫아서 살아야 되는 상황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서 행정 측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는데 네. 그 사업자 측에서 이후에 오면은 사후 관리도 해줘야 되는 사후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 정보로 거죠. 인한 그렇죠. 피해가 네, 있는 그러니까 것 그런 같습니다. 부분들을 이번에 조금 체계를 잡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김 대표님이 이런 쪽에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요즘 뭐 제일 관심사 중에 하나가 광화문 집회 후에 코로나 확산 문제인데 집회 참가자들이 코로나 검사 받는데 소극적이거나 뭐 도주하는 문제도 있고 있는데 뭐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이 한편으로는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내 자기 정보가 공개되는 거 아닌가, 그로 인한 종이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문제, 또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들이 결국은 코로나 검사를 적극 하느냐, 또 도피하느냐 이런 문제로 나타나는데 결국은 정보 자체를 투명하거나 이제 명확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 제가 볼 때 국민적 신뢰를 얻고 있다고 보는데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개인정보가 언론상에서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을 만큼 공개되는 사례도 많이 있었고 업체 부분도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여전히 그런 문제들 보완이 필요하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 이 모든 정보 자체가 진짜 공익적 목적 외에 다른 옳지 않게끔 적정히 유지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 체계를 갖추는 것과 함께 그거는 물리적 체계와 함께 법적 체계를 포함해서 갖추고 이것들이 이제 다시 국민적 신뢰를 얻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코로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빅데이터 자체도 결국은 더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정보 사회를 앞두고는 분명한 관리 체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불안감이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놓고 있거든요. 굉장히 두 마리를 쫓는 격인데 우리 이 지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딜레마일 수 있는데 민주사회에서 이제 그 개인의 어떤 인권은 좀 보장받아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지금 현재 그 위기 상황에서 철저한 방역도 필요한 상황이어서 저는 그 부분을 좀 절충하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이 원칙을 좀 세우고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앞서서 두 분이 말씀하신 어떤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그리고 그 사업장 영업장에 이제 뭐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좀 그러니까 그런 영업을 방해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침해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이 좀 강구돼야 된다고 보는데 일례로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 그러니까 지금 확진자가 이제 클럽을 방문했다라는 이유로 이제 그 언론에서도 이제 그 클럽의 또 성격을 이제 문제 삼아 가지고 굉장히 그런 이 인권에 침해되는 내용으로 지금 언론 보도가 되는 이런 상황들도 많이 만연하게 나온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보면은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둔 이제 정책들이 필요하고 또 이제 사회적으로도 언론이나 또 자치단체에서도 이제 이런 그 외부에 알리는 데 있어서 굳이 불필요한 정보까지 지금 알리면서 인권을 침해할 부분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철저한 좀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좀 적용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때로는 그 민간인에서 관련된 앱을 개발해서 좀 더 유용하게 쓰이도록 하는 측면도 있고 너무 민간 부분에서 그러한 것이 과도하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혹시 뭐 위원장님 이런 쪽에 대한 정보를 누가 제공할 것이냐, 누가 관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는데 이러한 것도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될 그런 숙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네,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어떤 뭐 기업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그 개인이 동의한 우리가 보통 뭐 어떤 뭐 쇼핑몰이든 뭐에든 들어가 보면 이제 개인이 동의 여부를 다 묻고 있지만 개인들은 어쨌거나 그 상품이라든지 무엇을 구입하기 위해서 아니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자기의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할 네.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개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네. 대한 어떤 개인정보가 제대로 정말 보호되고 있을까 안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뭐 여러 홍보 관련된 뭐 전화나 아니면 뭐 이런 뭐 카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쏟아지고 뭐 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잘 보호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좀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고 네. 특히 그것이 국가가 우리가 정보사회이고 우리가 뭐 다른 국가보다 좀 더 IT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조금 더 구분을 해서 그래서 감염병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고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고 확산할 수 있는 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개인의 정보를 정말로 정확하게 보호를 하고 네. 그걸 바탕으로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라 민간에서 그런 다양한 개인의 정보를 가지고 활용하거나 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이 되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든지 좀 말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닌 정보들이 굉장히 돼서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적 영역에서 제공하는 정보 중에 팩트와 굉장히 빗나간 이런 정보 제공에 대한 관리도 굉장히 우리 사회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러니까 지금 뭐 앞서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는 뭐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이제 시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문자에 대한 기록들 다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연락처까지 남기고 그러는데 사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물론 이게 방역을 목적으로 좀 하는 거겠지만은 또 이제 다른 목적으로 좀 도용해서는 좀 안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적용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전히 제주를 찾는 방문객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도도 아마 그 방역 일선에 계신 분들이 요령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잘 관리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러한 문제가 지속될 때 혹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리를 좀 더 면밀히 해서 좀 더 그 안전한 제주를 만들 수 있는 방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잘 되고 있는 점이 있다면 잘나고 있는 점대로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을 혹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느 분 먼저 해주실까요?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뭐 이 부분은 사실 뭐 되게 방역 관련된 전문가가 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예. 근데 뭐 좀 굳이 좀 얘기를 드린다면은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나름대로 이제 방역이라든지 대응들은 잘 해오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역 내 감염도 지금 크게 확산되는 상황은 아직까지는 지금 아니어서 나름의 어떤 방어는 잘 하고 있다고 보는데 다만 좀 더 이제 그 제안을 드리면은 최근에도 이제 방역 단계를 뭐 2단계, 3단계 올릴까 말까 막 이런 고민들도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전적 대응으로서 어떤 예방이 좀 철저하게 좀 진행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인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그 지역 내 확산이 안 된다는 이유로 지금 뭐 마스크 쓰기가 좀 소홀해진다든지 또
이제 어떤 물리적인 거리두기도 좀 소홀해지는 이런 부분들도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기 방역 당국에서 좀 홍보도 하고 또 시민들도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좀 뭐 같이 협조라든지 또 예방적인 차원에서 사전 대응 노력들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는. 방역을 정말로 이제 요즘에는 뭐 그 개별 방역도 뭐 손 세정기부터 시작해서 뭐 들어가는 입구에서 체온 측정하고 방문자 기록 쓰고 뭐 예식이라든지 뭐 장례식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정말로 잘 체계가 잡히고 있다. 그런데 다만 걱정되는 지점은 이게 너무 오랜 장시간 지내다 보니 비상이라고 생각해서 위기라고 생각해서 많은 이제 인력들이 굉장히 좀 비상한 형태로 체제로 꾸려져 가지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지금 그 인력들이 굉장히 지금 좀 피곤이 누적되어 있는 거 아닌가. 특히 의료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특히 뭐 또 이제 코로나 검사하는 검사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에 놓여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위기 상황이다라고 해서 그냥 지원 인력으로만 계속 메꾸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인력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게 왜냐하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정이 그런 부분들을 빨리 좀 체계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최근에 이제 8월에 도에서는 이제 뭐 인력 배치를 좀 이렇게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그 보건건강위생과에 이제 3명을 더 신규 배치를 했고,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도 감사 인력을 2명 배치를 한 거 보면 또 뭐 그 검사 장비도 새롭게 구입을 해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잘 돼 있다고 보고, 또 지역사회도 가보면 뭐 학교라든지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뭐 아침 저녁으로 소독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사업체들도 나름대로 이제 방역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중교통 체계에서도 항상 이제 그 소독을 반드시 하도록 하는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인력도 배치하고 굉장히 잘 지켜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 대표님 보시기에 이 문제는 어떻게 말씀 좀 하시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 코로나 문제가 대부분 얘기하지만 이거 뭐 일상화될 거란 얘기를 한다면 그 체계에 맞게끔 조직 운영이 필요한데요. 현재 체계처럼 뭐 공무원들이 나가가지고 공항 나가서 체크하고 이렇게 계속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별도 인력 구성을 해서 한편으로는 그게 또 새로운 사회적 일자리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조직 체계를 만드는 부분은 병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공공의료 부분도 요즘 의사 중원 문제도 있지만 제주 지역으로 놓고 보더라도 뭐 특히 섬 특성상 지역형 방역 체계는 당연히 필요하고, 그에 맞는 공공의료 체계 확대 부분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이제 코로나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 또는 정보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는 보는데, 또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대단히 많은 그 분들이 거짓 정보에 대해서 그걸 또 믿고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건 정보를 주는 사람에 대한 신뢰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추구하는 쪽에서의 정보를 믿고 그러지 않는 쪽에 반대하는 쪽에서 정보를 안 믿는 형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게끔 뭐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시고 해서 방역 문제만큼은 전 공동체 문제다라는 기준을 두고 정확한 정보를 다시 한번 주는 홍보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특별자치도와 도의회가 도민의 어떤 그 불편함이나 고통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정책들을 쭉 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방역 문제 그리고 경제 활성화 문제, 도민 스스로 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방역도 성공하고 경제 활성화도 하려면 우리 도민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도민들이 잘 하고 계시지만
혹시 보다 나은 방역 체계를 위해서 한 말씀씩 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순서로 갖겠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해야 할 역할과 당부의 말씀까지 해서 마무리 인사까지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위기는 사실 뭐 정부가 혼자서 대응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제 모든 국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이런 상황에서 동참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뭐 마스크 쓰기라든지 손 씻기 뭐 이런 부분들은 물리적 거리두기 뭐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강제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인 참여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정부에서 뭐 정책적인 지원도 좀 하고는 있지만은 또 이제 비제도권에서 어떤 사각지대들이 좀 발생하고 있거든요. 취약계층들 특히나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뭐 경제적으로 분야에서 보면 또 해고되는 노동자들도 좀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전반적인 어떤 시민들의 어떤 그런 이 연대 그리고 이제 협력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리고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부분을 좀 드러내서 정부 지원을 좀 촉구하고 그리고 좀 무분별하게 이제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연대가 필요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 코로나 위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좀 정부와 이제 또 시민사회 전 계층들이 같이 협조해야만이 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19 이 사태를 맞이하면서 우리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선진국보다도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평가를 세계 각국을 통해서 받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저는 이번에 앞서 사무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뭐 고용의 불안정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돌봄 노동자들의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공감대 마련과 그리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관련해서도 앞서 계속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안들을 마련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로 커버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 어떤 식으로든지 뭔가 좀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기금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기금 정립. 우리가 지금은 각 지자체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워낙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 생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기본 소득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어떤 소득이나 소비 생활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긴급하게 마련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앞으로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더 제도적으로 완벽할 수 없는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으면 더 국민들이 좀 더 안전한 상황 그리고 고용의 불안정성을 겪어도 그거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좀 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학적으로 손을 통해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전염된다는 걸 모를 당시에는 의사는 이 손을 통해서 감염돼서 많은 환자가 죽고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손 씻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코로나 문제는 그런 경각심을 줬다고 보여요. 처음엔 굉장히 불편했던 문제들이 조금 어디 익숙해지는 단계로 보는데 약간의 불편함은 문제는 감수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것들이 일상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아쉬운 부분들은 예를 들어 경기도의 기본소득 논쟁이든 아니면 기본주택 논쟁과 같은 제주 사회를 크게 변화시킬 만한 그런 사회적 의제들이 지역 사회에서는 크게 일어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도에도 계시고 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시민사회 진영과 같이 지역사회를 바꾸는 노력들을 지금부터 좀 더 과감하게 나갔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벌써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제주 소곤닥TV가 준비한 지속가능한 제주 만들기 프로젝트 첫 번째 순서로 코로나19 시대 함께 살다를 주제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도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청하시는 동안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안전한 제주, 도민들이 건강한 일상,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예방에 가장 최대의 적은 방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의 가장 확실한 수단은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등입니다. 코로나 예방의 실천 주체는 바로나 자기 자신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예방 수칙 준수에는 예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예방 준칙을 준수하며 방역에도 성공하고 경제도 살리는 그러한 제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